21세기를 사는 한국인에게 영어는 익숙하고 친근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130여 년 전, 영어와 처음 맞닥뜨린 조선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낯선 세계의 상징 영어. 조선인에게 영어는 놀라움이었고 좌절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던 19세기 말, 조선의 변화, 그 핵심에 영어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영어. 한국인은 그렇게 운명처럼 영어와 만났습니다. 서울의 정동. 120년 전 이곳은 국제거리였습니다. 당시 경운궁으로 불리던 덕수궁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생겨나면서 정동은 공사관 거리로 불렸고, 공사관 주변으로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어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거리가 됐습니다. 500년의 세월을 품은 조선의 모습과 낯선 이국의 풍경은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서양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매개로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동은 그 전과 확연하게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가 들리고 소비되던 곳, 그곳이 바로 정동이었습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이 되고 생각이 전환이 되고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만나는 그런 어떤 중첩된 공간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심심찮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던 영어 관련 광고는 대부분 교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어가 생활 속을 파고들었다는 것은 영어 명함을 권하는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명함에 영어 이름을 새길 정도로 그때 영어는 익숙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양말인 영어가 조선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2년 5월 25일 제물포. 이날 조선은 개국 이래 5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서양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굳게 잠긴 빗장을 푼 것은 미국. 그런데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자리는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선 대표 신헌이 글로 자신의 의사를 적어 보여주면 청나라 마젠중이 그 글을 영어로 통역해 미국 대표 슈펠트에게 전합니다. 제3의 이중 통역으로 조약을 맺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 과연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조선은 영어를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말을 모르기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벌어진 이중 통역. 하지만 조약 체결 전에 미국과 청은 조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선만 소외된 상황이었죠. 이중 통역이란 통역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누가 통역을 하든 간에.
12번째 조항은 조선이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은 서양 열강과 잇따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조미수어 통상조약의 영문본이 기준이 됐고 조선이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조미조약 체결 전에 조선은 영어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일까요? 조선이 영어라는 낯선 언어와 처음 접촉한 기록은 1797년에 나타납니다. 조선 해안조사를 목적으로 부산 용당포에 정박한 영국 함대 프로비던스호. 경상도 관찰사 이형원과 프로비던스호의 함장 브로트는 손짓, 몸짓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죠. 답답했던 이형원은 브로튼 함장에게 종이와 붓을 건넸고 이를 받아든 브로트는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줍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브로튼이 건넨 영어를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이 흘러가고 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직접 소통은 힘들었지만 낯선 나라의 낱말을 채집해간 브로튼. 사물을 가리켜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정리해 영어로 발음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38개의 조선말을 채집했습니다. 채집한 낱말은 브로튼 항해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영어와의 두 번째 만남은 1816년 순조시대, 이번에도 영국이었습니다. 첫 만남과 마찬가지로 소통이 불가능하자 첨사 조대복은 함장 맥스웰에게 종이를 건넸고 그는 영어 문장을 써서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 한반도에 전해진 최초의 영어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해도 조선은 영어에 무관심했습니다. 이때는 서양인과 접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보안법 이상의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되겠어요? 서양을 보고서도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안 봤다고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모두 오랑캐라 여겼던 조선. 그러는 사이 서양 오랑캐는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중국은 과거의 힘을 믿고 배짱을 부리다 서양 열강의 힘에 위축됐고 대륙은 그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일본도 미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강의 강압에 의한 개국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근대 국가의 모습을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동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쇄국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조선, 고종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881년) 마침내 고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배우기 위해 대규모 시찰단을 꾸리는 고종. 시찰단은 과거 조선이 우위에 서서 파견했던 신사유람단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윤중, 육일준 같은 젊은 개화파 인재들이 대거 파견 명단에 올랐습니다. 개화 자강 정책을 펼치려면 어떤 식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시찰단이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생긴 이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뭘 배우겠다 그런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도쿄에 내려선 조사 시찰단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일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881년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시행된 지 13년째 되는 해. 과감하게 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근대 문물과 정신을 적극 받아들였고 근대화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게도 서양은 미지의 세계였던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막부 정치로 정체돼 있던 일본. 이때 미국이 검은 증기선을 몰고 나타납니다. 徳川幕府の支配層、武士、侍ですね。彼らは、自分たちの政治の正当性を武力に持っていました。しかしそこにアメリカというとても強い勢力が現れてきた。その前には、中国でアヘン戦争によって、イギリスが中国を破ったという知らせも来ていて、とても日本では西洋の軍事力に対する危機感というのが強まっていました。そうした中で徳川幕府はですね、反対の意見は大変多か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との条約締結ということに踏み切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1858년 결국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문을 열어준 도쿠가와 막부. 첫 단추는 강제였지만 그 사이 세계의 흐름을 읽은 일본은 불과 10년 만인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합니다. 출발점에서 이미 조선과 중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죠.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화되기 시작한 일본은 산업혁명을 맞게 되고 공업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근대화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872년) 이미 증기기관차가 다녔던 일본. 조사 시찰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었습니다. 개화의 의지가 충만한 젊은이들이었던 조사 시찰단은 정부 주도로 산업이 육성되고 서양식 공업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조사 시찰단은 근대적 시설을 유심히 둘러봤습니다. 정보통신은 근대 국가의 필수 요건, 우체국의 설치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일본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징병제를 통해 서양식 군대를 양성한 일본은 빠른 시간에 선진국 수준의 화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 바로 영어였죠.西洋と、交流することに対して批判的で、また幕府に対しても批判的な人々も、西洋の知識を学ば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るように間もなくなりました。で、そこで政府もですね、それに反対する勢力も密航という形で留学生たちをですね、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に送るようになります。で、まずそこからですね、その英語でありますとか、ヨーロッパの学問ができる、わかる人間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視されてきます。게이오 기주쿠.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858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こちらが福沢諭吉の資料を展示しているスペースになります。 이 학교는 수많은 일본 개화의 중심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네덜란드어에 능통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영어가 세계의 중심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발빠르게 영어를 익힙니다. 그 영어가 자신은 물론이고 일본의 역사까지 바꾸게 됩니다. やはり自分で、アメリカに2回行きヨーロッパに1回行きという経験をして
その西洋の各国の事情を見た時にイギリスアメリカというものが世界の中で持っている地位そしてこれからの可能性というものを考えた時に一番有力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見て取ってでそれを最低限学べばフランスとかドイツとかよその国のことも英語を通して勉強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たようです。 유키치가 세운 게이오 기주쿠 대학은 서양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로 자리 잡습니다. 조사 시찰단은 이 학교에 6일준을 남깁니다. 당시 26세, 과거를 거부할 정도로 개화 사상에 심취했던 6일준은 게이오 기주쿠 최초의 외국인 유학생이 됩니다. これはちょうどユギルチュンらが慶応に入学した頃の慶応義塾の学則です。この中に当時のカリキュラムが出ています。一番最初にスペリングあるいは、地理とか物理学の非常に基礎的な理科の勉強をしてでアメリカの小学 당시 학생들이 공부했던 교과서입니다. 일본말과 영어의 문장 구조가 달라 번호를 매기면서 어순을 익힌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말과 일본말의 어순이 같아 6일준도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익히지 않았을까요? 6일준은 설립자 유키치와 영어로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간결한 필기체의 문장. 짧은 시간이지만 6일준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朝鮮からやってきた金玉均とか北栄光とか、ユギルチュンもそうですけれども若い朝鮮の政治家に近いような人たちですねこういう人たちに触れて彼らがそのかつての20年前30年前のヨーロッパに行った時の自分と重なって見え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これをきっかけとして彼らが、西洋文明の必要性っていうものに気がついて自分が今まさに慶応義塾でやってるのと同じ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ようです。ですから彼らに非常に同情というか思いをかけてで朝鮮の近代化というものにどんどんのめり込んでいったといいますか関心を深めてい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 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배경에는 청나라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의 영향이 컸습니다. 조선 책략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청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남하하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토 야욕이 없고 그 영국과 싸워서 식민지에서부터 독립한 나라고 땅덩이가 넓어서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공평정대한 아주 좋은 나라니까 미국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를 막아라. 고종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중조정 조항 때문입니다. 조선이 어려울 땐 미국이 손을 잡아줄 것이라 믿었던 거죠. (1883년) 고종은 미국에 보낼 보빙 사절단을 꾸립니다.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절단을 보면 고종이 보빙사를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정사로, 영의정의 아들 홍영식을 부사로 임명했습니다. 6일준, 변수, 고영철, 최영석, 현웅택은 수행원이 됐습니다. 미국인 퍼시벌 로웰과 일본인 통역 미야오카, 그리고 중국인 통역 우리탕도 합류했습니다. 보빙사는 조선 정치의 중심 인물들로 구성됐습니다. 가장 이제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던 민영익을 정사로 보내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위층이 다녀와야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1883년 7월 제물포를 떠난 보빙 사절단은 일본의 요코하마를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이어 시카고, 워싱턴, 뉴욕까지 미국의 대표 도시를 둘러보고 오는 게 보빙사의 임무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보빙사 일행의 눈에 서서히 드러나는 미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휘황찬란하고 복잡한 거리 사이에 즐비한 마천루. 지금껏 살아오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신세계가 보빙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보빙사가 고종의 국서를 품에 안고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만났던 뉴욕 5번가 호텔. 130년이 지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9월 18일) 아서 대통령은 아침 예복을 입고 보빙사를 기다렸습니다. 민혁익을 선두로 사모관대를 갖춘 보빙사 일행은 열을 지어 들어왔고 아서 대통령을 만나자 머리를 조아리며 큰절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미국의 언론은 보빙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입국 순간부터 밀착 취재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고종의 한글 국서는 뉴욕 헤럴드지에 실렸습니다. 미국 신문에 실린 최초의 한글입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우체국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판이 됐던 방직 공장, 신기술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농장 시설을 둘러보며 보빙사는 눈에, 마음에 많은 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많은 근대 문물 가운데 사절단이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전기였습니다. 보빙사가 미국에 오기 한 해 전인 1882년 에디슨 전기회사가 세워지면서 전기가 보편화돼 있었던 것입니다.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의 밤 풍경은 생경했고 6.1주는 마귀의 힘으로 불이 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화가 일본과 청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현된 건 봤지만 진짜 이게 어떤 것은 본색은 보지 못했으니까, 본질은 원형은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통해서 야,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구나. 그리고 일본과 청국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미국과 유럽 가보니까 이건 잽도 안 된다. 그리고 더욱더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서양을 직접 목격한 조선. 이제 변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서양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영어 교육. 마침내 고종은 왕립영어학교인 유경공원을 세웁니다. 젊은 관리들을 좌원으로 양반 자제들을 우원에 입학시키면서 조선 최초의 왕립영어학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관리로 임명되는 특혜도 주어졌습니다. 헐버트를 비롯한 교수진은 미국 정부의 추천으로 조선에 들어옵니다. 유경공원의 교수진들은 다트머스를 졸업한 헐버트라든지 프린스턴을 졸업한 길모어라든지 오벌린 대학을 나온 벙커, 이 세 사람이 미국 정부의 추천으로 고종 황제가 초빙해서 우수한 교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조선말을 모르는 선생과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 수업은커녕 소통조차 어려울 듯 싶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이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직접 교수법에 있습니다. Desk, desk, desk. Book, book, book.
Good. Egg. Egg. Hat. Good. 모국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입모양으로 발음을 보여주고 사물을 적극 이용하는 직접 교수법. 유경공원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There are sheets of paper.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게 급선무. 헐버트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이해시킨 뒤에 전체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There are eggs. 직접 사물을 보여주면서 일상생활의 단어의 이해를 높이고 그 단어를 암기하고 그 암기를 즉시 암기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기억장치에서 빨리 꺼낼 수 있는, 즉시 꺼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바로 직접 교수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어와 문장을 큰 소리로 암송하는 것은 헐버트 영어 학습의 핵심입니다. Very good. 그날의 과제를 모두 암송한 학생은 집으로 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Next. What's this? Rice. Good. Spell rice. L-I-C-E. R-I-C-E. R-I-C-E. You need a little bit more practice. Please sit down. Thank you, sir. 그날 분량을 외워서 답하지 못한 학생은 성공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한 10개월 만에 그냥 3,000단어를 마스터할 정도인데 그 10개월에 3,000단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단어가 3,000단어입니다. 근데 그때의 10개월에 3,000단어 하고 지금 10년에 3,000단어를 비교해보면 그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한 고종의 노력은 왕이 친히 영어 시험을 치르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This is a book입니다. 통.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입니다. 불통. 줄임말입니다. 줄임말도 있느냐. 통. 세계사에서 임금이 이렇게 시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치르는 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다 라고 헐버트 박사는 생각을 하고 너무 높이 산 거죠. 고종의 그 시험을 보겠다는 그 의지를. 당시 유경공원에서 공부했던 한 학생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경북 예천 출신의 우원 장봉환. 후손은 그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 중조부인 장봉환 어른께서 미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발령받으시고 당시에 사용했던 미국관 여권입니다. 여기 장봉환의 영어 이름과 C로 시작되는 코리아 국호가 뚜렷하게 적혀있는 대한제국 여권.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31번째 여권입니다. 아니라 C로 시작되는 그런 그렇고 이것은 그 유경공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사용한 교과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시티즌 리더인데요. 사회교과서였던 시티즌 리더는 일반 영어 학습 교재보다 높은 수준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200개의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외웠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장봉환. 곳곳에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같은 거는 한자로 해석을 다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해석을 다루셨네요. 영어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던 장봉환은 졸업 후 고종에게 발탁돼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왕의 비서를 비롯해 주미공사 서기관, 평리원 검사를 거쳐 문관과 무관을 두루 섭렵하며 고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배운 자, 즉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고 그래서 썼던 사람을 새로운 그 문화가 들어올 때마다 할 수 없이 또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썼던 사람을 여러 분야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문관부터 무관까지 다양하게 고종께서 직접 활용하지 않았을까. 근대적인 정보기구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조선해관 조선 최초의 근대적 세관이었던 해관의 총세무사는 웰렌도르프였습니다. 근대 기구 운영에 경험이 없던 조선으로서는 책임자는 물론이고 실무자까지도 경험 있는 외국인을 초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지니어 러시아 사람 V.S. 베콥스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독일인 슐츠가 받는 거는 이 사람은 항만장이었습니다. $200. 이건 조선인 당시 조선인 홍우관이 기록한 해관 문서입니다. 문서를 영어로 복사해 썼다는 내용과 작성한 사람이 홍우관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가 우리 세관에서 이제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학교를 나온 출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만 한해서 뽑았는데 외국인과 조선 정부 사이에 통역을 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육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홍우관은 영어 통역 학교인 동문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인물입니다. 고위직 관리들의 자제였었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 이제 소위 조정이 여건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약간 사관학교,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관학교처럼 이렇게 특수 엘리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바로 여관으로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던 거죠. 동문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남궁옥은 근대 기구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구한말 조선의 개화에 힘을 보탭니다. 고종의 미국 챙기기는 미국의 문을 연 후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근대화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나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조선 안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꼭 조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미국을 통한 근대화, 그 중심에 영어가 있었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고종의 열망은 대단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서울 한복판에 일본보다 먼저 전차를 다니게 했을 정도입니다. 근대화의 초석인 기차도 마침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갔던 조사 시찰단도 미국에 파견됐던 보빙사도 가장 부러워했던 증기기관차. 조선 근대화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좁고 초가가 질비했던 길은 넓고 반듯한 신장로가 됐고 그 길로 근대 문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88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은 제도적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무엇보다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지난날의 교육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의 서양식 학교가 서당을 대체하게 됩니다. 1910년까지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전국에 400여 개, 영어가 대세가 됐습니다. 선교사 학교의 시초는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새로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정동의 문을 연 배제학당에는 입학 자격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교육은 양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출신이 배움의 자격을 결정하던 시대에 배제학당은 기적을 일으킨 셈입니다.
뭐 갓쓴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반과 상민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권을 쓴 사람들 그리고 여기 양반 출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갓을 쓰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았을 때 양반과 상민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양반과 천민이 같은 레벨에서 같은 책상에서 같이 대접받으면서 같이 생활한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죠. 여전히 신분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현판을 보시면 고종 황제께서 직접 학교 이름 배제학당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당신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학교 이름을 배제학당, 즉 영재를 길러내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학교 이름도 지어주고 고종이 하사한 이름, 그것은 바로 왕이 인정한 학교라는 뜻입니다. 배제학당의 인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실용 과목과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죠. 더욱이 조선 정부는 학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 200명을 보내 위탁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배제학당을 신뢰했던 고종.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넓혔습니다. 학교의 공업부에서 일을 해 등록금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근로장학생인 셈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배제학당은 여러 가지 이 변혁기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학당도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제학당에서는 신분계층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를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조선 청년들에게 배제학당은 신세계를 열어줬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약관 20살에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입학한 지 4개월 만에 학당의 초급 영어교사가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출중했던 이승만. 그에게 영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동안 한학만 공부하던 그에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통해 서양과 세상을 만나면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양명대군이 16대 선이고 하시지만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과거라도 합격이 돼야 집안이 일어나겠다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때 이제 우선 지금 세상은 개화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영어를 해야 된다. 만민 공동의 사건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영어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승만. 단어와 문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사전 편찬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어에 매달렸습니다. 출감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승만. 영어가 유창했던 그는 미국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그 힘은 그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My fellow Koreans, I Syngman Uri am speaking from Washington to my 23 million fellow Koreans who are at home. 미국 동부 바이필드에 있는 거버너스 더미 아카데미. 조선인 최초의 서양 견문록을 쓴 육일준이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1763년 개교해 건국 핵심 인물들을 다수 배출해낸 거버너스 더미 아카데미는 전 세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명문 학교입니다. 일본 유학을 중단한 뒤 1883년 보빙 사절단으로 미국에 왔던 육일주는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에 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유학을 결심하죠. 한국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 그가 바로 육일준입니다.
This stone was put in 10 years ago in 2003 to commemorate Yu Kil-chun's attendance here at Dummer Academy as the first Korean national to come and study in the United States.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겠다고 먼 길을 달려온 유길준. 유길준에게 영어는 조선 개화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의 인생의 앞길을 밝힌 등불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개화파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 노론계의 벌렬 가문 출신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몰락해 가는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만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급제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럴 때 국왕 고종이 이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영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외교 문서랑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 이런 걸 봐줄 영어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 영어학교 출신들은 정부 주요 관직으로 빠르게 진출합니다.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영어 능력자의 수요는 급증했고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갑니다. 배제학당 설립자 아펜젤러는 영어 열풍이 불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일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정부에서 통역관으로 채용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6명을 더 관리로 임명하겠다. 보면은 한국 학생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다. 그러니까 뭘 배우려고 하냐? 영어를 배우겠다. 그랬더니 그럼 영어를 배워서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투겔, 랭크, 출세하려고, 관리로 가려고. 영어를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취직은 이미 따놓은 당상.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평생 영어로 일기를 썼던 윤치호. 그의 인생은 영어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갔을 때 영어를 알게 된 윤치호. 요코하마에서 영어 개인 교습을 받다 고종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미 전권공사 푸트의 통역을 맡으라는 어명. 서울 출신인 윤치호에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윤치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통역관이 됩니다. 우선 그 나라 외교를 맺어서 그 나라 영향력이 강한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잘 통하는 통역관들이 국왕과 공사 사이에, 국왕과 상대국 정부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왕 입장에서 또 관리 입장에서 그 사람 뭐 까만 눈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통역하느냐,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거 뭐 정책 자체가 휙휙 바뀌기도 하고 자연히 이제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어 통역관을 시작으로 고종을 보필한 윤치호는 그렇게 조선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영어로 인해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고종이 내탕금 25,000달러를 들여 미국 워싱턴에 마련했던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이 공사관의 초대 서기관이었던 이하영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찹쌀떡 행상을 하던 그는 고종의 주치의 알렌에게 조선말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됐고 그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외화문 주사를 시작으로 승승장구하며 외교관까지 이릅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사교적인 이하영은 금발 미녀에게 고백을 받을 정도로 인기 많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고종의 명으로 로비를 하던 이하영은 상투 댄디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워싱턴 사교계를 주름잡기도 했습니다. 역사조약계는 이 사람이 법부 대신 지금으로 말하는 법무부 장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짜리죠. 최고짜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무학이에요.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어 하나 알렌한테 그렇게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영어 가지고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까지 할 정도로 뭐냐면은
추세고.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이하영. 영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조선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원치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던 조선. 영어는 역사를,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 영어를 선택했던 그들의 행보는 이후 영어에 대한 환상과 동경, 영어 성공 신화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근대화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산 영어. 우리는 그렇게 영어와 만났습니다. 영어는 공부자다. 거의 무기지 뭐. Spray. At that time, I wrote today. What's your hobby? 도와주세요. 사주세요. Let's sing together the alphabet. Ready? A, B, C, D, E, F, G, H, I.